내부 분열 발생, 공산당 원로들 중심으로 시진핑 탄핵 진행. 30년 넘게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을 허탈, 파괴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 붕괴론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빈부격차 확대, 관료들의 부패 등 외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중국이 붕괴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상하이에 있을 때 잘 알던 인권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변호사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다들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이며 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국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필자가 틀렸다. 그리고 필자는 더 이상 중국 붕괴론을 믿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우리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평등 연구의 석학 프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저서 홀로선 자본주의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밀라노비치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생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생산수단을 이용해 수행돼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분권형 방식이어야 한다. 즉 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우선 지난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제조업 매출액 통계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7.5%를 기록했다. 민영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1978년 개혁 개방 이전에는 약 80%의 도시 노동자가 국영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약 16%에 불과하다. 또한 개혁 개방 초기에는 국가가 농산물의 93%, 공산품의 100% 가격을 정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미국,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형태의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고 권력 분립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법치주의 또한 결여되어 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권력이 큰 중국식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국가 자본주의의 매력은 국민에게 약속한 높은 성장률이며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닌 가치다. 시진핑의 반부패, 부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국가 자본주의의 특징은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다. 중국의 예가 딱 들어맞는다. 우선 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최대 임무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다. 경제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력 있는 법치가 없기 때문에 관료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크라시, 기술관료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을 선택할 때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국익을 키우고 필요시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자율성이 필요하다. 국가 자본주의 국가도 법이 있다. 그런데 법을 선택적 임의적으로 행사한다.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윈의 경우처럼 정부 눈 밖에 나면 기업 엔트그룹 상장이 중지되고 거대한 과징금을 맞는 알리바바 반독점법 위반 약 3조 원 등 직간접적인 제재가 쏟아진다. 반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처럼 눈 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법치주의의 부재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부패 발생은 필연적이다. 일반 국민은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견딜만한 정도의 행정이 제공되며 확연한 불평등이 없는 한 발언권의 부재, 즉 일당 독재를 용인할 수 있다. 지금 대다수 중국인이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부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런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특히 부패가 극심해지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2013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시진핑의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없애야 하는데 그건 국가 자본주의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대신 시진핑의 반부패는 자택에 3톤이 넘는 현금 뭉치를 쌓아두는 등 터무니없는 부패 행위를 막고 부패를 저지르는 데 드는 비용을 높여서 사회의 부패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인가?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서구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이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달러 기준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은 1979년 1783억 달러, 약 200조 원에서 2020년 14조 7천억 달러, 약 1경 6,464조 원로 41년 동안 82.5배 커졌다. 연평균 성장률은 11.4%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GDP는 2조 6,273억 달러, 약 2,943조 원에서 20조 9,300억 달러, 약 2경 3,442조 원로 8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5.2%다. 중국은 도대체 언제 붕괴할까? 차이나는 중국, 미국의 성장률도 높은 편이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정도다. 1979년 미국 경제 규모의 7%에도 못 미치던 중국은 2020년 미국의 70%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8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중국은 진작 붕괴했어야 하는데 왜 계속 성장하는 것일까?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선다고 해서 전체 국력이 미국을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 2028년에 정말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까? 데런 에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런 이론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한다. 중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 다르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2011년 어느 날 친한 중국 동기가 삼권 분립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당히 온화하고 아는 것도 많은 동기였기에 꽤 의외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이 많은 중국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 자본주의의 생존력은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과 비교적 부패하지 않은 중앙 집권화된 중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부패가 심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강력한 사정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적자는 외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붕괴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0년간 그랬듯이 말이다. 2.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의 집단 영도 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중국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진핑, 습근평 주석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원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자 사전 결정 규범을 파기한 후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에게 공식적으로 영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매년 시진핑 총서기에게 모든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이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또 국가부주석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기산을 임명하였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 영도 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1인 영도 체제가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일부에서는 집단 영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중국 공산당 집단 영도 체제의 유지냐, 해체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중국 관변학자들은 집단 영도 체제를 미국 대통령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1인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매우 위험한데 반해 중국의 집단 영도 체제는 다수 대통령제로서 권력의 분산과 책임, 효율성 등에서 뛰어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마오쩌둥 모택동의 1인 영도 체제가 낳은 어마어마한 폐해, 그리고 과거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 일당 독재가 1인 독재로 자주 변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집단 영도 체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장점인 강택민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집단 영도 체제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고, 또 중국의 사회경제적 개방개혁이 심화 확대될수록 엘리트와 일반 대중의 민주화, 자유화 요구가 증대할 것이므로 집단 영도 체제가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권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집단 영도 체제의 핵심 요소, 중국 공산당은 집단 영도 체제를 특정한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지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체제로 정의하고, 집단 결정과 개인 책임 분담을 양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정치 엘리트 간의 권력 분산과 집단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집단적인 정책 결정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고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공산당 공식 조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또 각 조직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영도 체제의 경우 당의 공식 기구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혼자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집단 영도 체제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당의 최고 결정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 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기에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결정했던 것을 집단 영도 체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덩샤오핑 은퇴 이후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맡은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후한강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중국 특유의 집단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이 제도가 5가지 장점, 즉 상무위 전체가 집단으로 학습하고, 집단으로 연구하고, 집단으로 결정하고, 집단으로 업무를 나눠 협력하며, 집단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협조적이며,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영도 체제의 또 하나의 원칙은 정치 엘리트 간의 권력 분산으로 흔히 분공제라고 한다. 각 지도자에게는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각자 일정한 자율권을 인정받되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분업 책임 제도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총서기도 다른 상무위원의 고유 업무 분야에 대해 관여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후진타오 시기의 9명의 상무위원들은 경제, 법정 공안, 기율, 공산당, 선전 이데올로기, 정협, 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인대, 국무원 등 각각 고유 업무를